오늘은 물은 어떻게 땅속에서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우리 식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뿌리, 줄기, 잎, 그리고 열매, 꽃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식물체를 이루는 기관이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다 배웠나요? 배웠죠? 아마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대체로 뿌리의 기능이라고 하면 토양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하죠. 그런데 이 토양에서 흡수한 물이 결국 이 식물체 전체로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결국 잎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생각을 해보면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물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중력은 아래쪽으로, 땅 쪽으로 작용하는 데도 비해서 물이 위쪽으로 막 움직이죠. 그렇다면 물이 어떻게 이동을 할까? 그게 오늘 알아야 될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중력을 거슬러서 위쪽으로 이동을 할까?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뭔가 이미 오늘의 학습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럼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해보기 실험인데요. 요거는 한번 또 노트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긴 눈금 실린더가 동일한 크기의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아까 가, 나, 다라고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가에는 잎을 뗀 줄기를 넣어줄 거고 나에는 잎이 그대로 있는 줄기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에는 잎도 있고 줄기도 있는 똑같은 거 나하고 잎의 개수가 비슷한 거를 다에다 넣어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을 넣어줄 건데요. 한 50ml 정도 50ml 정도 동일한 부피의 물을 넣어줄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식용유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식용유 같은 경우는 물이랑 섞이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식용유는 물보다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 여기 위에 이렇게 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떠 있을 거고 이 식용유만의 어떤 기능이 있겠죠. 뭔가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실험 장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왜 식용유를 떨어뜨릴지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 이렇게 생긴 주황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비닐봉지를 이렇게 쌀 거예요. 투명한 비닐봉지. 햇빛을 막으려고 씌워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비닐봉지를 씌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를 준비를 해주고요. 얘를 빛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놔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식물이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될지 가나다가 어떻게 될지 요거는 줄기만 있는 잎은 다 뗀 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물이 있고요. 여기 식용유가 있죠. 그래서 식용유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 다 내가 50ml를 넣어줬는데 뭘지 모르겠네. 이걸 잴 때에는 식용유 밑에 있는 물 높이를 재야 되는 겁니다. 물 높이.
그래서 다른 반은 직접 이렇게 등교했을 때 진도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접 관찰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직접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가와 나와 다가 처음에 50ml의 물높이였는데 일정 시간 후에 이런 식으로 물높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나고요. 지금 높이를 지금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가와 나를 비교하면 확실히 나의 물높이가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보이나요? 선생님 화면을 해줘야 돼요. 핀으로. 핀 고정하세요. 보여요? 지금 식용유 높이를 재면 안 되고 식용유 밑에 있는 물 높이를 재야 됩니다. 표시랑 이번에는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는 다의 물높이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여? 여기 부분. 지금 얘는 여기 부분입니다. 얘는 물높이가 여기, 얘는 여기. 그리고 여기 물방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비닐봉지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아까 동그라미 있었죠. 나가 왜 낮아졌을지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결과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왜 물방울이 맺혔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가 같은 경우는 줄기만 있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줄기에 잎까지 있었어요. 근데 나가 지금 물높이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아서 잎에서 물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결정적인 증거는 다죠. 다의 비닐봉지를 보면 물방울이 맺혔죠. 진짜 잎을 통해서 물방울이 나갔고요. 그 물방울이 비닐봉지에 닿으면서 잎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물방울이 나갔고 이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으면서 다시 물방울 형태로 맺히게 된 거죠. 그래서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을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가 뿌리에서 줄기에서 잎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력을 거슬러서 왜 이동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물 분자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물 분자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온결합 물질 할 때 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수소의 전자들이 약간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수소의 전자들이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의 전하를 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분자 내에 산소는 수소와 끌어당기고요. 산소는 수소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자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 물 분자와 두 번째 물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물 분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물 분자가 두 번째 물 분자를 끌어당기고요. 두 번째 물 분자가 세 번째 물 분자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잎에서 이렇게 물 분자가 도달을 했어. 그러고 나서 뭔가 이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분에 기공이 있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었죠. 기공이 있었고요.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날아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날아가요. 물 분자 형태였는데 이게 수증기 형태로
요거를 기화라고 하죠. 기화.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 기화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갈 때 빠져나올 때 그 뒤에 있던 물 분자들을 또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얘가 날아갈 때 뒤에 있던 애를 같이 끌어당기다 보니까 얘가 다 이어져 있어요. 물 분자들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얘가 날아가면서 끌어당길 때 얘도 끌리고 얘도 끌리고 얘도 끌리고 얘도 끌리고 얘도 끌리고 이렇게 해서 물 분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을 거슬러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수증기가 나가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가는 현상,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가는 현상 자체를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정의는 적어주도록 합시다. 증산작용이라는 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거를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입까지 이동을 하고요. 잎에서는 이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물이 수증기 형태로 기화가 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이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식물체가 갖고 있었던 열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 식물체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운 여름날에 숲속을 거닐면 물론 나뭇잎에 의해서 햇빛이 가려져서 시원할 수도 있지만 이 잎들이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닐 때, 막 산책을 할 때 나무가 없는 쪽에서 걷는 것보다 나무가 있는 쪽에서 시원함을 느끼죠. 그래서 증산작용의 이것도 써줘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물을 이동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물이 이동을 하면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열에너지 흡수해버리니까 체온이 높아지는 걸 막는다. 즉 체온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땀 흘리잖아요. 땀을 통해서 우리도 체온 유지하죠. 땀을 흘리면 이 땀이 기화돼서 날아갈 때 우리의 어떤 열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우리의 몸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는 겁니다. 여름에. 그래서 땀 엄청 흘리죠, 여름에. 물론 이미 답을 적은 친구는 따로 안 적어도 돼요. 나는 잘 몰랐어요 하는 친구 적어놓으세요. 식용유가 볼랑말랑 하는데요. 이 식용유가 이렇게 물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표면을 통해서 증발을 하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용유가 물이랑 섞이지도 않고 그리고 물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잎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싶었기 때문에 표면을 통한 물의 증발을 우리가 통제를 해준 거죠. 금방 적었지?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가 수면이 낮은 까닭은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에 비해서 나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많이 물높이가 낮아졌죠. 그 이유는 뭔 것 같나요? 왜 나가 다에 비해서 더 낮아졌을까?
왜 그럴까요? 몰라. 비닐봉지를 씌웠잖아요. 아까 비닐봉지가 뿌옇게 됐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비닐봉지 안에 수증기가 이미 많이 증발돼서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수증기가 이미 많이 모여가지고 뿌얘진 거죠. 그래서 이 비닐봉지 안에 습도가 높아요. 물이 많아. 수증기가 많아. 우리 빨래 같은 경우도 습도가 높은 날, 비가 오는 날 잘 안 마르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습도가 높으면 증상작용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비닐봉지를 씌우지 않은 나가 더 물높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 적었죠. 그리고 물방울이 맺히는 까닭은 요거를 우리가 상태 변화로 설명을 해보면 증산작용 결과 물이 수증기가 되죠. 기화가 돼서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데 이게 비닐봉지랑 닿게 되면 비닐봉지한테 열을 뺏기게 돼.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 형태가 됐는데 비닐봉지한테 열을 뺏기면 다시 액화가 돼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서 천장에 보면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져요.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목욕탕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는데 이 찬 천장을 만나게 되면 열 에너지 뺏기니까 다시 물방울 형태로 바뀌고요. 그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또는 우리가 안경 쓰는 친구들은 그 추운 겨울날 안경을 쓰고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김이 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뭐 김서림 방지 안경이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 그렇게 되는 이유도 원래 이 따뜻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이 차가운 안경을 만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열을 잃게 되고 그래서 김이라고 하면 그게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뿌옇게 되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나 나는 이거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공변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기공을 이루는데요. 양쪽 끝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 가운데가 기공이 될 자리죠. 2번. 그런데 이 공변세포 같은 경우는 기공 쪽 세포벽이 바깥쪽, 기공 반대쪽 세포벽보다 훨씬 두꺼워요. 자, 빨간색으로 칠한 게 세포벽입니다. 기공 쪽 세포벽이 더 두껍죠. 3번. 물이 들어가면, 이게 물이 들어가는 조건은 첫 번째, 빛이 있어서 그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 광합성 결과 광합성 산물이 만들어져서 이 공변세포만 광합성 하잖아요. 표피세포는 안 하고 광합성 산물이 만들어지면 내부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 농도를 낮추려고 물이 공변세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공변세포 안으로 물 이동, 물이 들어감, 물 이동. 물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는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세포는 팽창을 하겠죠. 물이 들어가면.
팽창을 하겠지. 이렇게 팽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변세포 같은 경우는 양쪽이 이렇게 붙잡혀 있다 보니까 양쪽이 길어지진 못하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세포벽을. 이렇게 세포벽을 밀어낼 거야. 색깔 있는 걸로 좀 해볼까? 안 보이지? 물이 들어가면 이 세포벽을 밀면서 이 공변세포가 팽창을 할 텐데요. 여기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껍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안쪽이 밀리는 것보다 바깥쪽이 밀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깥쪽이 더 길어져. 바깥쪽이 더 길어져서 근데 양쪽이 붙잡혀 있네. 양쪽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굽어진 형태가 됩니다. 공변세포가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공이 열리죠. 가운데 있던 부분이 뻥 뚫리는 거야. 기공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즉, 빛이 있을 때 물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고 기공이 열린다. 그런데 밤에는 우리 빛이 없고요. 광합성 산물 만들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기공이 닫힙니다. 그래서 주로 또 언제 나갔었니? 주로 낮에 기공이 열린 상태, 밤에 기공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공개폐와 관련해서 증산작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증산작용은 당연히 기공이 열렸을 때 수증기가 나가는 형상이니까 기공이 열렸을 때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기공이 닫히면 잘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니까 증산작용도 낮에 활발합니다. 자, 요거는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낮에 물이 들어가고 기공이 열리는구나. 그럼 기공이 왜 열려?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껍구나. 요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도 낮에 활발하구나. 이거 알면 되죠. 그리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빛이 셀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바람이 잘 불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빛이 세다. 광합성 잘 일어나죠? 기공 잘 열리죠? 증산작용 잘 되죠? 온도가 높다. 수증기 잘 되죠? 물이 수증기 형태로 잘 변하죠? 기화되죠? 그래서 증산작용 잘 일어나고 습도가 낮다. 습도가 낮은 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잎이 있다고 했을 때 뒷면으로 기공이 열리면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주변에 이렇게 다른 수증기가 많으면 얘가 방해를 받아. 얘가 나오려고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수증기가 많아. 방해를 받아.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안 되고요. 습도가 그래서 낮아야지 좋은 거고 그리고 바람이 이 수증기가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잎 쪽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여기 부분이 대체로 습할 텐데 바람이 이런 수증기들을 날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그리고 바람이 잘 불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